지난 시간 오다 노부나가가 힘으로 권력을 쟁취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권력을 쟁취하면 원성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 오다 노부나가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두 분 모시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환 소장님, 임철군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힘으로 권력을 쟁취하면 눈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자가 있습니다만 눈에서 먼 자 혹은 나도 힘이 좀 있는데 라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반기를 들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힘을 더 키우거나 아니면 구스르거나 둘 중에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다 노부나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다 노부나가 교토에 들어가서 입성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충주 전국시대의 패자가 된 거지 진시황이 된 건 아니에요. 싹 통일해갖고 복속시킨 건 아닙니다. 아직 복속 안 한 집까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서쪽은 뭐 손도 못 대고 있고 모리 가문이 100만석이 넘는 영주고 그 또 서쪽에는 휴주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도 지금 뭐 복속을 안 한 상태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 이거네요. 이게 항상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산 넘어 산이라고 이게 진짜 산 넘어 산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네. 오다 노부나가 군하고 당시 교전을 벌이고 있던 홍간지 겐유라는 다이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에스기 겐신하고 화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겐신한테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가 힘이 딸리니까. 겐신이 그래? 라고 해버린 거예요. 오다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겐신하고 나하고 동맹인데 왜 나의 적군한테 지원군을 보내? 이러면서 동맹이 파탄이 납니다. 거기에 이제 쇼군 요시아키가 노부나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여러 사람들한테 또 부채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노부나가 포위망을 완성을 합니다. 여러 가문들이 오다 노부나가를 둘러싸고 포위망을 형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에스기 겐신이 당시에 가장 무력이 센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겐신한테 요청을 합니다. 저 오다 노부나가 좀 어떻게 해달라. 어찌됐건 쇼군은 자기니까. 그러니까 겐신이 그걸 받아들여서 교토로 상경 작전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오다 노부나가 군의 주력 부대들은 사이카슈라는 지역에서 원정 작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쪽에 한 8만 정도 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다 노부나가의 영지 실제 교토 일대를 방어하고 있는 부대는 한 3만 명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병력을 시바타 가스이에라는 흔히들 사천왕 중에 한 명이라고 꼽는 이 장수한테 맡겨놓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 3만군이 그럼 약한 부대냐? 그것도 아니에요. 가스이에 휘하 장수로 하시바 히데요시, 뭐 다키카와 이치마스, 마에다 도시에 등 당시에 내노라는 쟁쟁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시바타 가스이에가 하시바 히데요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오다 노부나가의 두 장수가 네. 네네. 어디 저 근본도 모를 어디 아시가루 출신 같은 저런 게 어디 나랑 같은 급을 먹으려고 그래. 이런 의식이 있어서 히데요시가 뭘 건의하면 자꾸 무시해요. 그러니까 자꾸 분란이 생기니까 겐신군은 오고 있는데 겐신군이 오기 전에 방어 작전을 하려면 네. 먼저 유리한 지대를 점령을 해야 그렇죠.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동안 자기들끼리도 분란이 생기니까 진군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우에스기 겐신군은 이미 전략적 요충지였던 나나오성부터 마토성까지 이 사이의 공간들을 다 휩쓸어 버렸어요. 이미 오다 노부나가 군이 먼저 점령해야 될 지역을 겐신군이 먼저 가서 다 점령해 버리니까 그 노부나가 군은 간신히 대도리가와 하천을 도강을 해서 그 일대까지 진출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겐신군이 다 점령해 놨거든요. 자기들이 점령해야 될 곳들을. 어쩔 수 없다. 퇴각하자. 해가지고 군대를 돌립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뭐 여기 판단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퇴각하는 거를 그냥 둘 리가 없죠. 군신이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도리가와 하천을 다시 도강을 해서 건너가는데 선두부대 넘어가고 본대 넘어갈 때쯤 해서 겐신군이 뒤에서 습격을 해가지고 무려 1,000명이 전사를 하는 대패를 당합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재밌으려면 이해가 빨리빨리 한 번씩 가야 돼요. 삼국지하고 비교하면서 해드리는 게 이 재밌으라고 해드리는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헌재가 유비야, 송건아 나 좀 도와줘라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포가 살아있어요. 근데 여포가 머리도 좋아. 네. 그래서 여포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조조를 치러 옵니다. 그랬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될 히데요시, 그리고 원래 명문가 집안의 장수, 이 둘이 같이 오다 노부나가의 장수로 왔는데 네 분이 이름. 저 근본도 없는 게 하면서 둘이 티격태격하면서 왔다가 손가락이 오히려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저 윤하나가 저 근본도 없는데 대사가 좀 바뀐 것 같은. 아이 뭐 이럴 때 이런 맛도 있어야죠. 헤헤헤 받아줄게요. 그래, 내가 히데요시.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싸우면서 왔다가 여포처럼 강력한 겐신에게 호되게 당해서 지금 그렇죠. 오다 노부나가는 쫓겨나가는 상황, 네.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겐신군은 오다 노부나가군을 격퇴시키고 자기들도 본진으로 다시 돌아가요. 병량이 떨어졌나 봐요. 그리고 다음 원정을 준비를 하다가 원인불명으로 급사를 합니다. 어이구. 49세 나이. 겐신이요? 네. 후계자가 없는 아 진짜 상태에서. 겐신이 살았네. 어?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일본 춘추 전국 시대에 오다 노부나가를 가장 강력하게 위협할 수 있는 일본의 여포 겐신이 사망을 해버렸네요. 이렇게 갑자기요? 근데 저는 오다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원정 나가 있을 때 아니 내가 믿었던 두 녀석들이 네 분으로 인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거에 분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노부나가 네. 군하고 겐신군, 이게 일본의 전국시대 다룬 소설이나 드라마는 우리도 좀 그렇지만 조선시대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삼남 지방, 이 인구는 많잖아요. 그런데 전쟁 나가면 항상 저 평안도 함경도 군사가 제일 센 거로. 왜냐하면 이 삼남 지방은 착한 농민군 출신이고 저쪽은 뭐 그냥 험한 데서 뒹굴던 사람들이어서 싸우면 평안도 함경도 군사가 제일 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 맞는 말은 아니에요. 겐신하고 노부나가 군대도 이런 식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일본에서도.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듣기 좋은 얘기고, 실제로는 두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노부나가 군대가 약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천하통일하는 군대로는 노부나가 군대가 훨씬 유리해요. 예를 들면 다양한 환경에서 싸울 수 있고,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 양면전얘기잖아요. 이쪽을 막고 이쪽을 치고, 이런 전술적 다양성이라든가 적응력, 통제력 같은 거는 노부나가 군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겐신이 왜 세냐? 여기는 특화된 군대예요. 전국시대 전투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단위 부대의 전투력, 단위 봉건 영주의 전투에 역량에 많이 의존을 하게 돼요. 그럼 뭐 요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냐? 뭐 군단이 가도 뭐 1사단을 잘 싸우고 1사단 중에서 무슨 연대가 잘 싸우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현대군이라는 건 어느 정도 통제가 된, 특화된 상황이고, 그리고 표준화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연대장보다 이 연대장이 잘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떤 걸 해줄 수 있다. 또 하나, 이번에 패턴한테 내가 부대를 줘서 저기를 한다. 병력이 좀 모질하다. 그럼 이쪽에서 연대 하나 떼줘갖고 맞출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나라, 이 시대 군대는 이게 안 돼요. 그런 여기는 병력이 좀 남아도 자를 수가 없고, 모자라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전쟁이기 때문에 특정 부대에 대한 어떤 역할이라는 게 더 과부하가 볼 수밖에 없어요. 의존도가 안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쭉 고르게 벽돌을 쌓아놓고 여기다 펌프를 부어라 하는 거하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저기다 부어라 할 때는 여기 이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봉건제에서 탄생한 군대라서 그런 그렇죠. 거죠. 이게 봉건적 네. 군대니까. 그러니까 봉건적 군대가 뭐 이렇게 설명할 때 멋있어요. 뭐 조자룡이 튀어나가고 얘는 잠들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전황이 잘 안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어느 정도 단위 부대끼리 붙어서 특정한 전투를 할 때는 겐신 같은 부대의 돌파력, 뭐 민다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한 거고, 어떤 스피드함, 빨리 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좋은 거지. 그리고 겐신 부대는 내분이 없잖아. 왜냐면 봉건 군대는 그래 김신의 둘째 아들, 이신의 셋째 아들 서로 다 알고 똘똘 뭉치는 그 봉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노부나가의 군대의 특징과 겐신의 특징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겐신 부대가 훨씬 작은 집단이고 많이 뭐랄까 단결력, 통합력이 좋은 집단이에요. 아, 겐신의 부대가 훨씬 더 봉건에 맞는 집단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산에서 겨울 동안은 꼼짝 못하면서 똘똘 뭉친 집단이잖아요. 실전도 많이 해보고.
노부나가는 정복한 세력도 많아요. 지금. 오히려 노부나가의 군대는 제국군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아. 그러면 노부나가 군대가 약한이 아니에요. 노부나가에 유리한 전술을 하면 사실 장기전으로 가거나 이 후퇴한 것도 사실 도망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부나가식의 포진과 장기전으로 가면 겐신이 그걸 뚫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늘 이기는데 전쟁에서 지는 거. 그렇죠. 이런 상황도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전투에서는 뭐 전투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노부나가가 하락세였다라고 느꼈지만 이것도 천운인 건지 겐신이 사망을 했어요. 맞아요. 그럼 다시 떠오르는 태양으로 오다 노부나가의 시대가 오는 건가? 맞아요. 라고 기대해 볼 수 맞아요.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소설에서는 노부나가는 정말 천운이다. 그것도 무슨 용이 와서 깨졌는데 제가 죽어주잖아. 그러니 얼마나 이게 운이 좋으냐 그러는데 사실은 노부나가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게 좀 안 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내가 노부나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겐신 같은 스타일은 천하제패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노부나가는 졌지만 이긴 거가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네, 어쨌든 운이 좋긴 좋았죠. 죽어줬으니. 거칠 건 없는 시대는 맞습니다. 소수병력으로 그래서 뭐 이제 내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후지산 유람도 떠나고 그렇게 뭐 유유자적하게 있고 그래서 호조 가문도 칙사를 보내서 축하하고 천황도 뭐 관직도 내리고 관백할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시바 히데요시가 건의를 합니다. 죽은 때가 왔습니다. 모리 가문을 쳐야 됩니다. 제게 지휘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 네가 해라 라고 이제 노부나가가 승인을 하게 되죠. 여기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히데요시는 항상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 히데요시를 좋아하진 않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 치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임진왜란 원흉인데. 네네. 근데 이 오다군의 여러 장군들 중에 분별지하고 통찰력 그리고 전술적 창의성, 뭐 전술적 고려 요소를 식별하는 식견 이런 것들은 탑 오브 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히데요시에 못지않게 노부나가에게 신뢰를 얻고 있는 인물이 또 있었어요. 아케치 미스히데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사람이 원래는 다른 곳에서 전선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노부나가가 이때쯤 돼서 이 미스히데의 전선 지휘 임무를 해제시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접대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고 나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서 국빈 방문할 때 외교부 어디 저 무슨 청사관 밑에 있는 말단 직원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급이 되는 사람을 내보내잖아요. 네. 이 아케치 미스히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가이다케타 가문을 정벌을 할 때는 오다 노부나가를 근접 경호를 했어요. 지금도 대통령실 경호부대 아무나 선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고 나서 또 장기간 기나이라는 지역에서 유격군 임무도 수행을 했습니다. 유격군이 흔히들 생각해 보면은 쟤는 뭐 내 옆에 둘만한 애가 아니다. 그냥 치워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유격군 임무를 수행을 하려면 저 사람을 100% 신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쟤한테 어떤 지침을 주지 않아도 혼자서 능히 전역 작전을 수행할 탁발한 능력이 있는 친구 이런 사람이 아니면 유격군 임무를 맡길 수가 없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특수목적 부대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 다른 곳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다 노부나가는 이 미스히데를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히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이 미스히데를 내보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접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거예요. 근데 이 미스히데는 이런 상급 지휘관의 의도를 고찰하지 못했나 봐요. 서운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 또 히데요시한테 저 멋있어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모리 가문 정보를 맡기냐. 나는 접대나 시키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장군 마인드가 좀 있었네요. 네.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위험했죠.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사람이 막 여기서 싸우고 저기 싸울 때는 자기도 몰라요.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네. 자기가 눈앞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세력 정리가 돼가지고 크게 이제 서쪽 지소보로 주 전쟁이 된 거예요. 모리 쪽으로. 그러면 동쪽은 어떻게 됐느냐? 거기 일단 제압을 했는데 아직 호조감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동방군은 누구한테 맡기면 사실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 군이 주력은 히데요시한테 모아서 모리한테 가고 동쪽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통해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압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거의 평정을 했으니까.
미스이대는 갑자기 중간에 뚝 뜬 거죠. 미스이대의 삶 자체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난세의 인물이라는 게 우리가 다 보면 자수성가형이 인기잖아요. 삼국지도 네. 다 자수성가형이잖아요. 그렇죠. 다 자수성가형인데 워낙 일본에서는 히데요시 인기가 좋습니다. 거기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장 빈농층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스이대가 좀 밀려요. 너는 좀 중간에서 올라왔지 않니? 이렇게 되는 거죠. 미스이대는 오다 노부나가의 장인이었던 사이토 도산의 부인의 조카입니다. 미스이대는 그냥 명문가 출신이라는 느낌이 좀 그러네요. 강해요. 어쨌든 이 노부나가와 끈이 없진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노부나가의 어떤 오래된 부하가 아니고 외지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요게 묘하게 장점이 됐습니다. 그 미스이대가 외교를 많이 맡았다고 그랬는데 이 히데요시는 아무래도 외교하기에는 좀 당시 분위기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 귀족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데 왜 저런 아이를 나를 접대하게 해? 그렇죠. 기분 저 나쁘죠. 원숭이 저거. 아니 원숭이라고 많이 진짜 놀렸다고. 원숭이라고 했다고 사루라고 그러더라고요. 했어요. 네네네. 근데 미스이대는 이게 이것도 되고 뭐 집안도 되고 말도 잘하고 그 이 사람이 원래 교양도 있고 굉장히 귀족 문화도 좋아하고 이래서 아주 그런 거 잘했대요. 적격이었네요. 전격이었죠. 네. 그리고 노부나가 직계가 아니니까 외교는 원래 딱 왔을 때 비서실장이 오는 것보다 중립적인 사람이 오면은 더 신뢰를 하게 되니까 미스이대가 출세하는데 장점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영원한 이방인인 거예요. 애매하지. 네.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자 한계예요. 나는 영원히 이 사람들한테는 이방인인가 보다. 이런 게 아마 배신감이 컸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원군으로 가라고 하는데 있는 영지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때는 사실 근데 미스이대만 이런 게 아니라 많이 그랬어요. 아 히데요시의 증원군으로 가라. 예. 근데 네 영지는 놓고 가라. 그렇죠. 가서 점령해서 그거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 하려면 성과급이죠.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어서 아 그래요? 네, 미스에대한테만 그런 적용되는 건 게 아니에요. 아니라 예.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서운하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래서 결국 접대로 갔나요? 근데 맡은 바 임무는 잘해요. 네네네네. 네. 근데 하시바 히데요시가 자기 임무 수행을 잘했으면 사실 별탈이 없었을 것 같은데 모리 가문 침공 작전을 하는데 지원군에 막혀가지고 공세 작전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주군한테 원군 요청을 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미스이대가 적임자다. 너가 좀 도와줘라. 라고 하는 거죠. 네. 미스이대 너 접계 끝났으면 군사대로 좀 가라. 영지는 놓고 가라. 이게 그렇죠.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명령을 받았으니까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격 준비를 하면서 이게 1차 사료의 구석진 부분을 좀 뒤져보면 나오는데 노부나가 콕이라는 사료가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은 그 말이 있어요. 이 미스이대가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 출진 준비를 하면서 사찰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비를 뽑았다고 적혀 있어요. 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제비를 뽑았다고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칠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반란을 일으키면 성공할까 실패할까? 근데 그건 역사를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요? 보통 사찰을 가면 많이들 그냥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시는 그게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거고 네네네. 사실 그때 결심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예요. 오히려 흉 나와가지고 네. 이운면에서 벗어나는 뜻인가 보다 이랬을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있죠. 지나고 보면 다 이상한 거죠. 당시는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였어요. 미스이대가 출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노부나가는 파리 투나잇 하고 있었습니다. 고위급 신료하고 이제 승려 한 40명하고 혼노지에서 신나게 즐기고 막 승려들 바둑 두는 것도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바둑 좋아했대요. 네, 그래서 하고 만취한 상태로 이제 잠들었는데 6월 1일 밤 미스히데가 병력 1만 3천을 끄고 가메야마 성에서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다 노부나가를 토벌한다라고 부하들한테 공포를 하죠. 그러면서 진경로상의 수상한 자들은 모조리 참수해라. 그러니까 완벽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고한 농민들이 한 30명 정도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리고 6월 2일쯤에 혼노지에 도착을 해서 혼노지를 완전 포위한 상태로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노부나가의 가심과 병력들은 주군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했지만 역부족으로 전부 전멸하고 노부나가도 창과 활로 끝까지 저항하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기 시중 들던 여성분들을 대피하게 퇴로를 열어주고 자기는 불타는 어전 안에서 할복으로 생을 마칩니다. 근데
사실 이전까지 뭐 영화나 소설을 제가 많이 이제 읽고 보고 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니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뭐 천하가 내 것이야라고 오다 노부나가가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혼노지가 이렇게까지 무방비로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봉관제의 특징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이해를 못했었는데 많이 배웠어요. 사실 노부나가 큰 실수한 거죠. 어쨌든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거는 당시 정세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가능했던 게 지원군으로 가라고 한 적은 딱 교토를 지나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교토로 들어가는 게 정상적이었던 게 가는 코스에서 내가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사단 병력이 이렇게 요즘 말로 서울로 들어와서 지나간다면 요즘같이 쿠데타 걱정 안 하는 시대도 그렇게 안 할 텐데 그게 됐다는 건 미스테리하게 비스테리해요. 왜 항상 꼭 이렇게 죽음을 맞서기 앞서서 뭘 그렇게 즐겼을까? 그러니까요. 일본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죽음을 아마 오다 노부나가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제껴두고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미스 히데가 화난 것도 사실이고 서운한 것도 사실이지만 반란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암살에는 성공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미스이데도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모든 군사작전이 다 그렇지만 이성과 감성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런 반란이나 혁명 이런 것들을 성공을 시키려면 그 각 단계별로 내부 세력과 외부 세력하고 연계 작전을 정말 긴밀하게 진행을 해야지 성공을 할까 말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내부 세력과의 규합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세력과의 동맹이라든지 어떤 그런 아무런 조율이나 조치 없이 일단 뚜껑 열렸으니까 한 대 치고 본 거 아니에요. 이게 성공하기는 사실 어렵죠. 네. 아니 근데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아니면 진짜 감정에 앞서서 일단 죽이고 보자 했는데 정말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도 학설이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거 사료가 부족하죠? 네. 이게 애매한 게 뭐 2인자 자리에서 밀렸다 그러는데 사실 이때는 2인자 개념 자체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누가 2인자예요 도대체. 지금처럼 이런 수직적 직자가 있는 때가 아닌데. 그리고 미스이데는 기본적으로 2인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외부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키우고 거래를 해서 어떤 플랜 상태에서 노부나가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뭐 보니까 나는 틀렸다. 근데 그게 틀렸다 생각했으면 또 반란 안 일으키거든.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내가 그 정도로 커서 이제 1대1 거래를 할 수준이 됐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내가 가진 자산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성공해서 권력자가 되려면 패자가 돼야 되는데 미스이데는 세력이 없어요. 그래요? 노부나가 부하들은 다 따로 세력이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자기는 거기 부하가 아니란 말이야. 뭔 작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오다 노부나가를 살해했으니까 그 자리에 미스 히데가 앉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기에는 그냥 살해할 작정이었어요? 저의 상식으로도 과연 그 자리가 미스 히데로 대체가 될까? 우리가 지금 봐도 좀 이해하기 힘든데 네. 당시 기준에서도 한번 생각. 당시 기준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미스이데 밑에 올 사람이야? 아니죠. 히데요시가 올 사람이야? 안 가겠죠. 아니죠. 주변에 있는 장수들 봐도 그 미스이데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히데요시보다 뭐 탁월할까? 아니죠. 힘으로 싸워야죠. 물론 뭐 본인은 내가 노부나가보다는 좀 인격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 직할 뭐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네. 미스 히데가 노부나가를 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안 나오는 건 이제 여기까지만. 이건 아마 영원히 표현이 답이 안 나. 있습니다. 예. 아. 왜 반란을 일으켰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건 빼고 반란을 일으킬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기가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기는 우리가 이제 모른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래도 반란 일으키려면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원인이죠, 사실은. 네. 그러면 미스이데가 성공 가능성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했을까? 이게 제가 추정이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네. 세 가지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혼노지의 기습이 성공해야 돼요. 근데 이건 성공했어. 이 판단 그렇죠. 옳았어. 네, 뭐 네. 결과적으로 옳았어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일본 드라마 보면 닌자 이거는 좀
많이 가공이 된 거지만 정보 조직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네이비실 같은 정찰대 아니면 숨어있는 간첩 엄청나게 가동을 했거든요. 어떤 시기든 사전에 노부나가의 정보망을 파악하고 그걸 제압한 거예요. 이 외교도 잘하고 좀 약간은 이게 싸움하는 스타일보다는 뭔가 좀 이런 통치자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한 것 같아요. 노부나가는 방심한 게 아니라 자기 정보망이 미스이데한테 붕괴된 걸 몰랐죠. CCTV가 잘린 거야. 그게 진정한 정보전의 승리입니다. 여기까지는 미스이데의 능력을 인정해 줘야 돼요. 1단계 승리. 1단계 승리. 그럼 2단계가 뭐냐? 히데요시가 도쿠가와를 격파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그다음 또 하나는 서쪽에 있는 모리 가문이 문제예요. 네. 모리 가문도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세요. 아직 천하통이라는 게 아니라고. 네. 그 모리를 서쪽에 둔 상태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사실은 호조 가문도 살아있고 히데요시랑 싸우려면 자기가 진짜 막강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노부나가 친위 세력 중에 자기한테 올 사람이 없어. 그럼 도대체 이걸 뭘 믿고 했냐는 거야. 아, 몰이나 호조나 미스이데와 연합을 하면요? 그런 건데 그 준비가 부실했어요. 그거를 실제로 해요. 실제로 호조 가문에 칙사를 보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닌자 비슷하게 칙사를 보냈는데 그 히데요시한테 중간에 잡혀요. 하. 네. 그래서 그게 안 됩니다. 아. 모리 가문에도 보낸 거 다 막히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정확히 본 건 아닌데 설에는 이게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랑 히데요시의 음모 아니냐는 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직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났었잖아. 미스이데가. 그렇죠. 네네. 도쿠가와 이에야스 접대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소설을 쓴다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상한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지.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내가 뒤에서 돕겠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생각할 게 조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아마 음모론이 있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소설이 제일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아무리 역사학자지만 우와. 이런 말은 못하겠고 근데 이건 그건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건 드라마에서나 네.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히데요시를 격파한다는 생각을 난 도저히 못할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 배후 세력과 연합하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뭔가 오산을 앞뒤로. 하긴 한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하면 도쿠가가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삼국지에서 예를 들면 유비다 그러면 관우장비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한 번도 자신의 충직한 부하라고 생각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항상 거래 대상자예요. 그래서 이거 다 여러 가지 생각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사람 미치는데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생각했던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실제 노부나가가 겐신하고 싸울 때도 패배하고 그런 게 노부나가는 당시 불교계와 이끼 세력하고 굉장히 많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네. 이때 이 세력이 굉장히 컸어요. 노부나가는 이제 급하게 통일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노부나가 칼로 벤다고 하면 아주 아작을 냅니다. 이끼도 그냥 아작을 내고 그 당시 불교계가 이제 반발을 하니까 불교계 세력이 두 개인데 이시야마 홍간지라는 데가 있고 엔라쿠지가 있어요. 엔라쿠지를 아예 아작을 내버려요. 이거 일본 역사에도 유명한 사건인데 혹시 노부나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하면 한다잖아요. 정말 조직적으로 모조리 파괴하고 죽이잖아 그러니까 미스이데 입장에서는 노부나가를 죽이면 얘들이 내 편이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그 엔라쿠지 파괴를 주도했던 사람이 미스이데예요. 아, 나는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시켜서 한 거야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통합니까? 그럼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런 걸 보면 자기를 도와줄 세력이 아무도 없어요. 불교계, 이끼, 도쿠가와 히데요시, 노부나가 부하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몰락한 쇼군이라든가 그냥 잔존 세력을 데리고 자기가 싸워야 되는데 그건 안 되죠. 권력을 쟁취한 오다 노부나가는 교토에 입성해 1인자로 급부상한다.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에게 맞서는 유력 다이묘들의 견제가 시작되고 그중 우에스기 겐신과의 충돌로 오다 노부나가는 큰 위기에 빠진다. 그러나 우에스기 겐신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오다 노부나가는 다시 1인자의 자리에 오른다. 하지만 부하 아케치 미스이데의 대신으로 오다 노부나가는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된다. 미스이데의 판단 미스인지 아니면 감정적 결과인지
살해는 성공했습니다만 반란은 당연히 실패를 했고요. 오다 노부나가는 부하의 배신으로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다고 역사가 끝나진 않지 않습니까? 네. 자, 오다 노부나가의 자리, 이 권력 다툼이 또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시바 히데요시가 노부나가의 사망 소식을 숨긴 채로 전군은 신속하게 교토로 회군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모리와 싸우고 있던 히데요시가. 네. 그래서 모리 가문에는 화해를 요청을 하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공격 작전을 하던 부대가 뭐 갑자기? 절정적으로 패배하지도 않았는데 네. 갑자기 화해를 한다는 게. 그래서 모리 가문에 있는 다이묘들도 추격하자. 저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그 다이묘가 추격을 제지를 합니다. 그리고 모리 가문도 계속 방어만 하다가 공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거기다 히데요시도 퇴각하면서 모리 가문의 추격군에 대비해서 아시모라가와라는 하천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하류 제방을 부셔가지고 일대 전체를 늪지대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스이데가 연락을 할 수 있는 연결 작전을 할 수 있는 모든 세력에 자기가 접선을 실시를 해요. 그러면서 그 연결을 다 파괴하는 공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카가와 기요히데라는 다이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스이데랑 친구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쪽으로 연결 작전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네. 그쪽에다가 이렇게 사절을 보냅니다. 주군께서 살아서 퇴각 중이시다. 나는 지금 신속하게 주군에게 합류를 하고 있다. 고도의 정보 심리전이죠. 당연히 거짓말이고. 여기에 기요히데가 넘어가서 미스이데한테 합류를 하지 않아요. 오. 이런 식의 정보 심리전을 곳곳에다가 실시를 해요. 그래서 미스이데는 연결 작전을 할 내외부 세력이 다 붕괴가 돼요. 정치를 잘하는. 그러니까요. 근데 히데요시 하면 지현 씨는 떠오르는 거 없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네. 일단 원숭이 있잖아요. 네네. 맨날 오다 노부나가 원숭이 굴러봐. 그럼 막 진짜로 제주 넘었다고 그러고 또 완전 그 하인처럼 있었을 당시에 신분이 낮았을 때 겨울에 오다 노부나가가 신발 딱 신는데 뭐야? 왜 신발이 따뜻해? 차갑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가슴에 품고 품고 있다가 있었다고. 주군이 발시러 오실까 봐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런 일화들 진짜예요? 그게 당시 일본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권력에 누가 이렇게 되면 소문이 막 돌아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근데 그 얘기 중에 진실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 일화는 대부분 나중에 생긴 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성공했느냐는 건 그것도 기록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빈농 출신이라는 것도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일설에는 그 정도 빈농, 그러니까 아시가로 제일 말단 병사 집안이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확실하지 않다고 그러고 이게 빈농이라는 것도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보리고기 때문에 굶어 죽는 그런 집안. 그러니까 한 끼를 굶냐, 세 끼를 굶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몰라. 그런데 일설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이렇게 장사하는 소상인, 또 운송, 마구간 뭐 이런 거 하는 집이어서 돌아가는 정세를 잘 알았다 이런 설도 있는데 그것도 갖다 맞춘 것 같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귀족 집안이거나 좀 중상층 집안이 아닌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출세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그랬든 안 그랬든 노부나가가 신발 품어줬다고 그게 실화라고 쳐. 신발 품어줬다고 그걸 사령관 시키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그건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사실은 소대장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승진의 과정을 보면 세 가지예요. 집안 없고 힘없는 사람이 능력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능력을 보여줘야지. 그럼 두 가지죠.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남이 안 하는 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막 뛰어나가 싸우고. 당연하죠. 중요한 전투 때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역할을 자처합니다. 공격할 때는 가장 위험한 선봉부대 핵심 포인트에서 들어가겠다. 후퇴할 때는 내가 맞겠다. 이런 거 한두 번 합니다. 물론 나중에 성공하니까 도망도 가고 그러던데 젊었을 때 그렇게 해야지 별 수 있냐고. 인생의 모험을 걸어서 몇 번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거 눈도장을 받아요. 그다음 또 하나 남이 안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잘 안 하는 게 첨단 무기 안 해본 전술을 잘 안 해요.
근데 전국 시대라는 게 전기하고 후기가 전쟁이 바뀌는 시대고 총이 들어오고 자기가 있던 영지가 아닌 정복 전쟁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사실은 조총부대 분대장, 소대장부터 하면서 신무기에 대한 이해도 높고 그런 걸 앞서 나갑니다. 노부나가가 또 그걸 좋아했던 그러니까 얼리 그런- 어댑터였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대부분 구경하고 남 따라가는 애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승진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는 역시 밑바닥에서 온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보면 귀족 출신이거나 좋은 집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절실함이 없다. 절실함도 없고 자기 앞에 오는 사람이 다 형식에 바뀐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죠? 사람을 보는데 기계적인 기준에 잘 빠져요. 근데 이게 오해는 마세요. 귀족 출신이 다 그러느냐? 아닙니다. 귀족 출신은 평민보다 어떤 의미로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처신하면 오히려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편협하고 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을 잘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쓰느냐는 건데 상대적으로 귀족들이 그런 틀에 박히게 보는 경우가 많고요. 네. 사실은 밑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노력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잘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미쓰히데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쩌면 이런 상황에 대한 가정, 플랜 B, 플랜을 세워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리 과문에게 우리 그냥 좋게 마무리합시다 하고 이제 히데요시는 머리를 사사사삭 돌려가면서 다시 교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미쓰히데의 연결망들도 다 끊어가는 이 와중에 미쓰히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쓰히데는 이 노부나가 제거에 성공한 다음에 교토를 먼저 제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부나가 잔당들을 다 잡아들여요. 3일 천하를 누리고 있었겠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노부나가의 본거지인 아즈치 성을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 다음 단계 계획이었나 봐요. 교토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즈치 성 점령하고 그 다음에 오미를 평정하는 게 아마 계획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즈치 성의 성주가 그 성으로 오는 세다시라는 하천이 있었는데 네. 그 일대 교량을 파괴하고 아즈치 성에 불을 지른 다음에 퇴각해버려요. 어이구. 근데 지금 같은 전문적인 가설공병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 다리 가교 만드는데 3일이나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작전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안 되겠으니까 우회에서 오미 지역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아즈치 성을 다시 점령을 해요. 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제보를 병사들한테 나눠주면서 이제 너희들은 천하인의 군대다 이렇게 사기를 진작을 시키죠. 천황도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때쯤 돼서 이제 사신을 보내요. 책사를 보내가지고 교토의 치안을 맡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미쓰히데는 자기가 모발에 성공한 줄 착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주변 세력이 곱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연결을 시도를 하는데 주변 성주들이 다 미쓰히데한테 가담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쓰히데에게 가담한 세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쓰히데 작전은 히데요시가 교토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가 있으니까 교토를 중심으로 동쪽 지역 아즈치, 오다를 장악하게 되면 이제 그만한 세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모리가 좀 싸워주면은 히데요시는 중간에 낀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모리 가온에 대해서 농담을 하는 분들이 이러잖아요. 가늘고 길게 살자. 모리가 발목을 못 잡았죠. 네, 평생 그런 짓 안 했어요. 잘 가, 조심히 가. 멀리는 못 간다. 그런 세력 상태에서 교토 동부 세력도 장악을 못하죠. 더 동쪽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는데 뭐 전혀 뭐 이렇게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야 뭐 물론 뭐 기다리매미야, 뭐 참을인자 37개 막 이런 뭐 정말 여기저기 시달리면서 오랫동안 버티는 사람으로서 뭐 유명하니까 오다 노부나가에 대한 충성심이 이렇게 셀 것 같지는 않은데 히데요시는 좀 노부나가에 대한 충성심이 좀 유명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 봉건 시대의 충성심이라는 건 되게 계약이에요. 보통 봉건 관계는 주종 관계가 의리 여기도 충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 네, 그래서 힘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을 꼭 품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뭐? 다음번 연봉 계약 잘 받기 위해서. 죽었어? 아, 이때 증거가 확실한 게 헌노진 사건인데 노부나가의 큰아들도 죽어요, 사실. 그때 아버지만 죽은 게 아니라 아들도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생존한 아들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옹립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노부나가 가신들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 뒤에 역사를 보면 그냥 가지고 놀려는 대상이었지. 절대 뭐 충성 주군의 아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미 거기서 끝났어요. 주군의 아들이죠. 주군의 맞아요. 아들. 그렇네요. 주군의 아들. 정확해요. 네, 네, 주군의 주군이의 정확한 아들이에요. 표현이에요. 아들이네. 윤아나운서 많이 변하셨어요. 애랑 놀아봐요. 자 그러면 이제 미쓰히데와 히데요시가 맞붙게 되겠네요. 네. 그 대표적인 전투가 야마자키 전투입니다. 제가 좀 전부터 계속 이번 시간에 정보 심리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대상은 적뿐만이 아니에요. 아군도 대상이거든요. 정보 심리전의 대상은 인간 세력도 대상이고요. 이거를 히데요시가 굉장히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미쓰히데는 좀 군사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한 것들이 좀 보입니다. 일단은 히데요시 군이 접근하니까 미쓰히데는 요도성, 쇼루지성 이 두 곳을 급하게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전군을 교토로 집결을 시켜요. 한편 히데요시는 그냥 접근하지 않습니다. 교토 일대에 먼저 간첩을 보내가지고 소문을 퍼뜨려요. 오다 노부나가의 아들이죠. 저 미쓰히데의 간악한 칼날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 충성심이 있는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감이 끓겠죠. 미쓰히데에 대한. 그러고 나서 이제 11일쯤에 히데요시가 한 편의 연극을 또 연출을 합니다. 비분간개하게 군사들 다 모아놓고 주변 다이묘들도 보고 있는 앞에서 보수설한이라고 내세우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눈물로써 주군의 원수를 갚는다 하고 자신의 상투를 잘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간복한 지역 다이묘들이 이제 히데요시 편에 붙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미쓰히데보다 군세가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히데요시 군의 군세가 4만 명 정도고 미쓰히데 군의 군세는 1만 6천 명 정도로 이제 적혀 있어요. 반란 일으켰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나요? 네. 그렇다면 미쓰히데 입장에서는 1만 6천으로 4만 대군을 막아야 되잖아요. 최전선의 작전기지로서 쇼르지성을, 좌익의 작전기지로 요도성, 우익의 작전기지로 엔묘지가와 일대에 군영을 설치를 해서 이 세 가지의 지역을 연하는 전선을 형성을 해요. 그런데 미쓰히데 군은 기본적으로 반란군이고 거기다가 히데요시가 계속 정보 심리전을 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병사들의 사기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포진은 적절한 포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서전에서는 히데요시 군이 이 좁은 소로길로 접근을 하다가 선봉 부대가 기습을 받으면서 거의 전멸할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데요시 군의 후속 부대가 오고 미쓰히데 군의 후속 부대도 도착을 해서 서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여요. 돌파가 너무 지지부진되니까 히데요시가 5,000기 정도를 엔묘지가와 일대 하천을 은밀동항을 시켜서 우회 기동을 시킨 거예요. 그 일대를 방어하고 있던 미쓰히데 군이 이 기습 공격에 패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이 미쓰히데 군 전체에 퍼져서 전군이 동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사기가 뚝 떨어지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미쓰히데 군이 패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히데요시 군이 이거를 맹렬하게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쓰히데가 직접 지휘하던 5,000기 정도가 간신히 쇼루지성으로 퇴각하는 데 성공을 해요. 나머지는 전부 교전 중에 전사하거나 탈영했어요. 성 안에서 방어하고 있는 부대 입장에서는 바로 공격하지 않아도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서 그것도 동요가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5,000기도 흔들 하다가 700명 정도 남고 대부분이 탈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쓰히데도 이건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자기도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가다가 죽었어요. 어디서 누구한테?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키의 죽창에 맞아 죽었다는 설도 있고 할복했는데 가신이 카이샤쿠를 해줬다는 설도 있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도망가다가 죽었어요. 미쓰히데의 실패의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략적, 전설적 판단 미수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추정 중에 한 가지만 맞았죠. 그래도 전투에서 승리했더라면 이제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있는데 네. 연구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전투 과정을 보면 전형적인 예측 가능한 전술입니다. 내가 급하게 몰렸을 때, 주도권을 빼앗겼을 때의 문제는 선택길이 예측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뺏긴 사람은 자꾸 이렇게 악수를 뜨게 되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진짜 훌륭한 명장들은 이 상황에서 상대방 예측을 이겨내야 돼요. 결과적으로 노부나가가 미쓰히데를 그 정도까지 안 키우고 히데요시 지원군으로 보내고 했던 거는 좀 교과서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이 오다 노부나가 시대의 최고위급 간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 쓸데없는 감정 동요 때문에 이렇게 네. 마무리가 돼버렸네요. 그러면서 이제 히데요시가 무자비한 탐색 경멸 작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케치 가문에는 승적, 그러니까 절에 출가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여버려요. 네, 그러면서 모조리 도륙하면서 16일까지 오미 지역 일대 전체를 평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정의 변화에 휩쓸려서 반란을 일으켰던 미쓰히데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히데요시, 그리고 아직까지 호조와 모리 쪽도 총벌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오다 노부나가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재밌어질 다음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미쓰히데의 반란으로 오다 노부나가가 사망하자 일본 전국은 다시금 혼돈에 빠진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노부나가 휘하의 세력을 결집해 다시 통일에 나선다. 하지만 오다 노부나가의 아들인 노부타카를 비롯한 반히데요시 세력이 반기를 들기 시작한다. 더불어 당대 최강의 다이묘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가담하면서 히데요시를 위협하는데 일본 역사상 최초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구상한 전략은 무엇이었나? 분열과 번영의 일본 전국시대 4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